40년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3월 폐교한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학생 수가 모자라 폐교한 서울 지역 초중고교는 지난 3년 사이 4곳이나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니까 애들이 없어요. 애들도 요새 안 낳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6살 이하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하루꼴로 한 곳이 문을 닫아 서울의 남은 어린이집은 4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2분기에 이어 역대 최저인 0.7명을 유지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보다 더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건수가 늘면은 그다음에 한 1년도쯤에 출산이 오르는데 지금 이게 안 나타나요. 되게 위험한 사인인데. 정부가 부모급여 지급, 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각종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찔끔 지원책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집중적으로 대폭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망해가는 한국이요? 뒤에 태극기가 이상한 태극기가 있는데 막 녹았어요.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키워드가 망해가는 한국 물음표입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게요. 옆에 이제 글자부터 좀 볼게요. 지난 4일 최근이네요. 유튜브 중에 크루츠 게작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요. 이 구독자가 2천만 명입니다. 무려 2천만 명이 구독하는 이 채널인데 과학이나 의학, 미래 이런 걸 주제로 다루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그 영상의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녹아가고 있다. 태극기가 녹아가는 걸 저렇게 표상을 했어요. 저렇게. 문화가 녹아들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이거 조회수가 지금 거의 300만 건 육박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죠. 한 방송에서 뭐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출산율이 1도 안 되잖아요. 지금요. 학계 출산율이 뭐 0.7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 얘기를 듣자 저 교수가 전문가래요. 이쪽 분야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이게 이 화면과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네. 지금 출산율 얘기인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그럼 이걸?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0.78명이라니까요, 작년에. 합계 출산율. 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국가의 어떤 인구수 자체가 대폭 어느 순간 확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해외에 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란 나라가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건 되게 가슴 아픈 지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낮습니까 지금? 예. 근데 더 가디언에 따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최근 기사인데요. 여성 K-팝 그룹이 영국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를 들면 높게 평가하는. 뭐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쪽이 이제 우리가. 매력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매력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에는 소위 저출산에다가 또 입양도 상당히 해외로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이 육아와 교육을 시킬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소위 보육하고 육아하고 교육을 해서 그 아이가 미래 행복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고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전 그래서 아마도 다음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중대한 의제로 삼아서 적어도 대한민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행복한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가 지표 방향제를 좀 설립할 수 있는 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뭐 마들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왜 저출산이 됐냐? 뭐 교육 문제, 집값 문제 등등등 다 나왔어요. 근데요.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들
어떤 진단을 영상으로 좀 따로 하나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출산율 상황에 대해서 손쓸 수 있는 상황을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망 인구는 꾸준히 늘 거예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늘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하죠. 윤석 대변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부도 지금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이제 단계별로 못 봐야 찾은 한다고 겁니까,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장 아이를 낳았을 때 누가 키우냐는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육아. 봅니다. 예. 누가 할 현실적으로 것인가? 젊은 분들 만나 보면은 물론 뭐 아이 키우는데 얼마가 들고 자기 수준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회는 거의 맞벌이 부부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그러면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가 조부모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누군가가 상황이 대신 좀 그렇죠. 육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 출산 휴가에 이어서 육아 휴직도 굉장히 길어야 하는 거고 복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산결이 돼야 일단 낳게나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먼저 산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희 교수님 혹시 뭐 똑 부러진 제안 좀 있으세요? 아니 제안이라기보다도요. 우선 뭐 첫 번째는 크루즈 개작특에 대한 신뢰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신뢰성이? 예, 왜냐 그러면 뭐 그게 또 찬반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통계를 뭐 예, 한쪽만 인용한다든가 예, 좀 예. 불편함이 좀 있다라는 예, 그런 예. 지적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 이 문제는 기분 어쨌든. 나쁘지만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아무튼 문제다. 우리의 아픈 지점을 건든 건 그렇죠. 맞아요, 지금. 네, 그런 건데 저는 사실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렇게 어. 봅니다. 저출산 문제 이건 사실상 개인의 선택권 문제거든요. 개인에 대한 자의적 존중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가가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낳아라, 낳지 마라 예. 등등인데 이 문제가 왜 개입이 되냐 그러면은 결국 저출산 문제와 경제에 대한 문제, 노동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2006년부터 우리가 280조 원을 썼단 말이죠. 저출산 대책에.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소위 말해서 여성을 일종의 재생산 이런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과 그런 정책이 일률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위 이걸 정량화시키는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방송이라든가 언론의 컨텐츠를 이렇게 보면요. 예. 뭐 소위 말해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 쪽으로 보면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독립적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나홀로족이라든가 독립 컨텐츠라든가 혼자서 뭐 잘하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제일 좋은 건 사실 문화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책을 어떻게 해서 아기를 많이 놓으면 돈을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은 국민을 당길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사회 말해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돈만 쏟아붓죠. 280조 원 같으면은 예. 지금 10수년간 우리가 그냥 돈 줘도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오석 전 의원님 예. 뭐 좀 다 비슷한 거라도 혹시 좀 생각나십니까? 결국에는 앞서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 돈을 280조를 쓰고 국가적인 저출산 계획을 도입한 지가 뭐 15년 이렇게 됐는데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원인이나 본질을 전 잘못 짚은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썼는데도 안 되는 거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뭐 현금성 지원을 늘리거나 예. 무슨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이트에서도 제안을 했듯이 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평등과 복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서도 예. 어떤 생물이든 환경이 가혹해지고 예. 살기가 어려워지면 생산을 중단합니다. 아. 이건 일종의 자연 선택이에요. 저는 그럼 인간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 아니, 왜 상황이? 그러냐면 제가 하나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예. 합계 출산율이라는 통계가 도입된 이래 전 세계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보이지 않은 출산율을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 역대 가장 낮았던 게 80년대 말의 동독입니다. 정말 아무 희망이 없이 이 절망밖에 안 남은 그런 사회에서의 출산율을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예.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아. 그러면 이 문제를 단지 돈 얼마 주고 아이 하나 더 낳으면 인센티브 얼마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예.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어.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다 아는 듯이 정부가 할 예.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큰 틀에서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단기간에 이 문제 개선 방법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그런 걸 담은 법안이요, 국회에 지금 300건이 넘게 발의돼서 계류돼 있답니다. 그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논의 안 합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국회 할 일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30년 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합계 출산율은 세종이 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0.63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1인 가구는 716만 6천 가구로 전체 33.4%를 차지했는데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책 얘기인데요. 민지숙 기자. 자, 도마위에 오른 저출산 대책.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20대 남성이 아이가 셋이 있으면 군을 면제해주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평균 6억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과연 군 면제라는 당근으로 아이를 셋까지 낳는 사람이 있을까? 온라인에서는 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이 부잣집 도련님들을 위한 군 면제 프로젝트다. 이렇게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결국 정책이 이번 안에 대해서 전면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답변 안 하신 우리 에디터 김준 에디터. 이게 국민의힘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이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철회를 했다고 해요. 20대, 30대 이제 되기 전에 29살 전까지 아이 셋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주겠다. 아마 이거 아이디어 낼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정책을 하면 저출산 많이 하지 않을까? 물론 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겠죠.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하고 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좀 입장을 얘기를 하면은 정책위에서 이제 각종 아이디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김기현 의원도 얘기하고 유성범 수석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없고 추진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이게 얼마나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현실이 어떤지를 지금 모르는 지금 얘기가 이제 나온 거. 이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모르는구나. 일단은 우리나라의 남성의 결혼 평균 연령이 만 33.4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한 35 정도가 이제 결혼이에요. 이게 평균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29살 이전에 애를 3명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5살에 결혼해서 26, 27, 28에 하나씩 나오면은 이제 연년생으로 계속 낳아야 되고. 예, 연년생으로 그렇게 나오면 이제 군대를 가네 안 가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하나 이제 주목했던 게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합치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놀라운 게 왜 그러냐면은 전에 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결혼하면은 빚 탕감해주거나 이자 탕감해주거나 현금 주자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대통령실도 다 소위 말해서 두드려 팼어 이거. 이런 게 어딨냐라고. 근데 지금 이거를 다 현금을 주겠다라고 들고 나오는 거면 그때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은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민지숙 기자, 우리 병역 문제는 받고 여기 두 번째 외국인 가사 도우미법 이거는 뭐예요? 네, 이번엔 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부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가사 근로를 대신해줄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지 말자. 3년에서 5년 정도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만 내고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철회가 됐다가 하루 만에 또 다시 재발의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번복했는데요. 이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 의원은 개정안은 이 외국인 가사근로 노동자 착취 법안이다. 노동 착취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진정으로 시대 전환을 바란다면 현실 직시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 노총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가사 노동의 가치를 극도로 평가절하해서 월 100만 원이면 된다라는 이 발상에 분노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양지민 변호사가 워킹맘이시죠? 네, 그렇죠. 워킹맘 입장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법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 물론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작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본인이 해야 되고 어쨌든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누가 맘 놓고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편하게 이렇게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사실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 확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워킹맘들은 본인이 일을 하는 시간을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크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혹시나 일을 조금 떠나 있어야 하는 그 휴직의 상황에서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굉장히 뭐 저임금으로 고용을 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일부라고 보이고요. 많은 분들은 차라리 어린이집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워킹맘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양지민 변호사의 현실적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미지수 기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김영란법. 김영란법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왜 여기가 떠 있을까요? 네, 외식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이 3만 원 제한을 5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상한안 개정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3만 원 이상 밥 못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최근 좀 상향을 해야 된다,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가 최근에 해당 조항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최근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액수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책 만들 때요.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고 만들겠다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재보고 해서 좀 더 완벽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수술 현황 전광판을 보니 산모 7명 중 대부분이 30대 중후반이고 40대도 2명이나 보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곳에서 출산한 산모 중 이른바 노산으로 불리는 만 35세 이상이 전체 산모의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35세 이상이 많아진 게 실제로 저희가 진료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이고요. 40세 이상 산모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넘는 35%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첫째 아이를 낳는 기간 역시 늦춰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 2년 안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는 51.7%로 10년 만에 20%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애를 낳으려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른바 다둥이 가정도 꾸준히 줄어 전체 출생아 중 셋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도 12만 8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시 또다시 역대 최소를 경신할 것으로 우려됩니다.